한국 반도체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즐거운 라디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대형 사고를 터뜨렸습니다. 미국 인텔의 메모리 사업, 그중 낸드 플래시 사업 부문 전체를 10조 3천억 원에 인수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일 해당 내용을 담은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으며 인수 관련 이사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무려 47조 원을 투자해서 암을 인수한 것에 이어 대형 반도체 기업들 간의 메가톤급 인수 합병이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해당 이슈를 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번 꼼꼼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인수되는 내용을 보면 인텔의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사업 부문과 낸드 단품, 웨이퍼, 중국 다롄에 위치한 인텔의 기존 낸드 플래시 공장을 포함한 낸드 사업 부문 전체로 보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인텔의 옵테인 사업부는 제외가 되었죠. 인텔이 쉽게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인텔은 10월 20일자로 계약을 체결했고 양수 기준일은 2025년 3월인데요. 2021년 말까지 주요 국가들의 규제 승인을 얻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고 규제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에 8조 원가량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2025년 3월에 2조 원가량을 지급해서 계약이 마무리되는 형태로 예상됩니다. 2021년 말부터는 SK 측의 신설 자회사를 통해서 경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우선 인텔의 낸드, SSD 사업과 중국의 다른 공장 자산을 받아오고 인수계약이 종결되는 2025년에는 웨이퍼의 설계와 생산 관련된 지적재산권이나 R&D 인력 등을 인수하는 형태입니다. 이번 계약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완벽한 실책이다. 인텔 입장에서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던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생각보다 적당한 시기에 비싼 가격에 잘 처분했다. 혹은 SK는 그동안 여러 M&A에서 특별히 실패한 적 없다. SK 오너의 판단을 한 번 더 믿어보자. 낸드 시장에서 인텔의 점유율을 빼앗아 가면 SK하이닉스는 세계 2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디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입지를 굳건하게 가져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국 반도체가 한국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는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에서 거의 모든 수익이 나오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 파운드리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삼성전자와는 조금 케이스가 다르죠. 그리고 사업 구조를 보더라도 디램에서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 이유는 점유율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이 디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어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면서 2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반면에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5위에 그쳐 있습니다. 2019년 매출액 기준으로 삼성전자, 키옥시아, 웨스턴디지털, 마이크론 그 다음 순서죠. 9.9%의 점유율에 불과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공시된 매출 금액을 보더라도 SK하이닉스는 대략 16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는데 이 디램의 매출이 70% 이상이고 낸드 매출은 4조 원이 안 되는, 즉 디램의 완벽히 편중되어 있는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텔이 보유하고 있는 낸드 지분 9.5%가량을 가져가면 SK하이닉스는 디램에 이어서 이 낸드에서도 키옥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으로 올라서게 되고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보여줄 수 있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트는 SSD였죠. 이 사업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디램에 편중되어 있고 향후 데이터 시대, 이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서 기업용,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SK하이닉스의 포트폴리오, 이 수익 구조가 조금은 지엽적이다. 관련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낸드 플래시 단품만 놓고 보면 분명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은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업계 1위인 삼성전자와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업계에서는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 과거에 낸드 메모리면 그 단품으로서 USB나 MP3 등에 탑재가 되었었죠.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낸드 단품만 공급되는 것보다는 이 두뇌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나 펌웨어 등과 함께 솔루션으로서 공급이 됩니다. 이러한 낸드 솔루션 제품의 수요가 앞으로 데이터 시대를 맞아서 그 니즈가 증가될 수밖에 없고 해당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해야 기업 입장에서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서 특히 비대면 수요가 급증했죠. 그에 따라서 요구되는 서버용 SSD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고, 지금 이 보수적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많은 데이터 기업들도 추가적인 설비 투자를 고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낸드 솔루션 제품의 수요, SSD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하고, 이 SSD 시장은 삼성전자가 1위를 달리고 있는 분야죠. 삼성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컨트롤러의 성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SSD의 컨트롤러는 매우 중요하죠. 이 두뇌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 컨트롤러의 기능을 보면 해당 데이터를 어디에 집어넣고 언제 어떤 타이밍에 정확하게 끄집어낼지를 결정하는 지휘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컨트롤러의 성능과 SSD의 경쟁력이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컨트롤러 기술에 가장 앞서 나가는 삼성전자가 SSD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초기에 컨트롤러의 개발보다는 당장의 낸드 단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데 포커싱을 맞췄었죠. 물론 그 이후에는 솔루션 경쟁력 강화에 분명히 힘을 쏟고 있어요. 미국의 바이올린 메모리의 PCRE 부분을 인수했고, 하이닉스는 일본 키옥시아의 투자 지분을 갖고 있죠. 4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투자했었는데, 이와 같은 투자를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키옥시아의 컨트롤러 기술 협력을 염두에 두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SSD 하면 삼성이지만 초창기만 하더라도 인텔이 꽉 잡고 있던 분야였죠. 인텔 역시 업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용 SSD, 컨트롤러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낸드 시장에서 세계 2위의 점유율을 올리는 기업으로 도약함으로써 그동안 디램에 비해서 약세를 보였던 낸드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그 시장 파이가 폭발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용 SSD에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인텔의 기술력을 흡수함과 동시에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단기적으로 볼 때는 현재 SK 하이닉스의 낸드 파트는 사실 적자죠. 그동안의 추이를 볼 때 이 낸드 사이클의 고점에서는 영업이익률 15%, 저점 시에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30%까지 찍기도 했어서 최근 2년간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텔의 다른 공장은 아직은 흑자를 내고 있는 공장이죠. 인텔은 올해 상반기에 이 낸드 부문에서 28억 달러, 3조 원이 넘는 액수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6억 달러를 기록해서 영업이익률은 20%를 넘겼습니다. 수익성이 양호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SK 하이닉스의 이 인텔 메모리 사업 인수가 단기 실적에 드라마틱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사안이겠죠. 이 다른 공장은 중국 내에 위치한 공장인 만큼 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분명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인텔의 경우를 보면 우선 인텔은 확실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7나노 미세 공정을 기반으로 한 제품 생산에 확실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 인텔의 경쟁사인 AMD가 TSMC 측의 위탁 생산을 맡김으로써 최신 제품 제조 공정에서 분명히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7나노 진입에 더 힘을 쏟기보다는 이 TSMC나 삼성전자 등의 외부 파운드리 기업의 생산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또한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했던 인텔은 몇 년간 눈에 띄는 실적을 이 기대만큼 내지 못한 것이 분명 사실이고, 이번 계약을 통해 받는 10조 원의 매각 대금을 주력 분야인 CPU나 향후 사물 인터넷 개발 등에 활용해서 이 본인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 분야를 집중화시켜서 좁히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주력 사업인 CPU에서 AMD의 추격이 무섭기 때문에 이 주력 산업인 CPU에서 리더십을 뺏기면 인텔이 욕심을 냈었던 초미세 공정이나 이 메모리 반도체나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특히 주력 사업인 CPU에서 AMD의 추격이 매섭기 때문에 이 주력 산업인 CPU에서 그 리더십을 뺏기면 인텔이 욕심을 냈었던 공정, 이 초미세 공정이나 메모리 반도체나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비주력이었던 사업들을 정리하고 AMD로부터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이 주력 사업인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하겠다는 이 팹리스 기업으로서의 인텔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에게 눈에 띌 만한 당장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딜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위상이 올라가며 특히 D램에 비해서 기술 난도가 낮은 낸드에서 한국을 추격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중국 반도체에게는 청천벽력이 될 만한 소식이겠죠. 이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났다. 이는 바로 한국의 이웃에 위치한 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최근 한국에 대한 모습입니다. 한동안 철저한 방역과 앞선 대처로 세계인들의 극찬을 받았지만 이태원에서 일어난 이번 일로 한국이 힘들어하자 그동안 조용하던 중국과 일본이 앞다퉈 나타나서 난타를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방역이 전 세계의 극찬을 받을 때는 숨죽이고 있던 중국과 일본 두 나라가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증가하자 한국의 방역을 부정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어느 정도 상황이 잡혀나가자 본인들이 이번 사태의 시작점인 것을 부인하며 슬슬 발을 빼려고 했었죠. 물론 이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이 이번 사태에 대처함에 있어서 세계적인 극찬을 받을 때도 본인들이 만든 품질이 낮은 마스크나 방역 도구를 판매하기 위한 열을 올리고 있었고, 한국이 이 상황을 잘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 애써 외면했었죠. 결국 이런 뻔뻔한 중국의 모습은 미국에게까지 비난받는 상황으로 변합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지만 중국을 향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면서 중국 때리기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대중국 초강경 기류를 압축적으로 상징한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장비를 활용해 반도체를 제조하는 외국 업체들은 특정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반드시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는 반도체 조달길이 대폭 봉쇄되어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통신 장비의 미국 내 판매를 봉쇄하는 행정명령도 1년 연장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거래와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긴급 경제권한법에 위반한 것으로 화웨이와 중국의 2대 통신업체인 ZTE를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미국의 동맹국들도 대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은 미국에게 오히려 피해를 준 면이 강한데, 이렇게 본인들이 아니라고 뻔뻔하게 나오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며 한국에 또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았던 중국은 이번 한국의 이태원 클럽발 사태가 터지자 불쑥 나타나서 그동안 없던 관심을 폭발적으로 보여주는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4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이 한국의 이태원 집단 감염을 인용하며 한국의 규제 완화가 시기상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병원체 생물학과의 양잔추 교수는 일부 사람들은 술집에 들어가기 전 방명록에 자신의 진짜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추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중국은 감염 추적, 특히 보건 QR코드 채택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버스나 지하철에서 휴대폰의 코드를 스캔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건강과 여행 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고 슬그머니 중국 자랑을 덧붙였습니다. 또 양 교수는 한국은 안 하지만 중국은 한다고 덧붙였죠. 방역이라는 이름하에 저런 방식으로 추적하면 본인들의 주장대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생활 보호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중국의 국민들의 동선 및 생활 패턴까지 강제로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다소 충격적입니다. 한편으로 공산국가의 단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도 이번 이태원 클럽 사태에서 휴대전화 기지국을 중심으로 접속 기록을 근거로 관련 시민들을 추적하고 있지만 이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닌 헌법에 존재하는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이 제한 가능한 부분에서만 법률에 의거해서 제한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반경 안에 있던 시민들에게 이상이 있을 시 반드시 검진을 받으라는 문자를 돌린 것이죠. 다음은 일본입니다. 중국과 더불어 일본도 한국 때리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한국의 방역에 대해 이런저런 트집과 이유를 가져다가 대던 일본 정부는 일본에게도 두 번째 파도가 올 수 있다며 한국처럼 되지 않기 위해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이태원에서 발생한 상황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에서 일부 지역에 대해 긴급 사태 선언을 해제하면서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14일 오후 아베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국, 홋카이도 지역을 예로 들면서 해외에서 이번 사태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여겨졌던 국가에서 다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긴장을 풀자마자 감염은 퍼져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이전으로 되돌리자마자 순식간에 감염이 확산된다며 이것이 바이러스의 가장 무서운 지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 한국 방역의 장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태한 클럽발 집단 감염을 기자회견에서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 3월 이후 일본 네티즌은 물론 자국의 언론이 방역 문제를 두고 한국을 철저하게 배워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내는 것도 아베 총리가 한국을 언급한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코로나와 일한 관계, 자연스러운 협력을 추진하고파란 제목의 14일자 사설에서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에게 배울 것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니치는 한국은 철저한 PCR 검사와 격리에 의해 감염 확대를 막았고 일본보다 앞서 경증 환자용 일시 체류 시설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면서 그 결과 새로 확인된 감염자가 크게 줄고 외출 제한 완화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니치는 한국이 경험한 감염 억제와 외출 제한 완화의 어려움은 일본의 참고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전날 게재한 사설에서 양국 정부는 방역 문제의 정체를 피해야 한다며 서로 간에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아사히 신문의 마스크 관련 언급입니다. 일본은 한국에게 정 주고 싶다면 익명으로 마스크를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 편집장 마키노 요시히로는 포브스 재팬에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한국이 마스크를 익명으로 기부하면 안 되냐고 말입니다. 그는 한일 상호 간에 악감정이 있으니 마스크를 주고 싶으면 조용히 익명으로 보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국의 관계와 정치적 마찰이 인도주의에 방해가 된다면서 말이죠. 일본, 한국이라는 꼬리표를 생각하지 말고 지원하는 쪽에 밝히지 않고 지원받는 쪽도 선의를 그냥 받을 수는 없냐며 일본에서 일어나는 익명 기부와 그 마음을 존중하는 타이거 마스크 운동이 한일 간에 벌어지는 것은 무리냐는 것이었습니다. 양국의 관계나 악감정은 생각하지 말고 인도적 협력을 하자는 겁니다. 인도적 협력,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원조가 이루어지는데 원조하는 국가를 밝히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같이 사회 통제를 하는 국가에서는 원조하는 곳의 실명을 삭제한다고 하지만 일본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국가가 이를 모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은 일본에게 이런 식으로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계속 한국의 진단키트는 시험을 통과해야 사용할 수 있다느니 한국이 도와주면 다른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느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국가에게 지원을, 그것도 익명으로 지원해주면 안 되냐는 발언은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은 정부의 한국에 대한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치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사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회사 인테이지가 전국 슈퍼마켓 3,000곳의 자료를 18일 집계한 결과 이달 1에서 14일 김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0.8%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에서 처음 확산됐던 2월에서 3월 발효식품이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나토와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이 인기가 많아졌지만 이번 조사에서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발효식품은 김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한국에 대해 좋지 않게 언급하려고 해도 일본 시민들과 언론들은 이미 한국의 여러 가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인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배울 것은 배워야 일본이 산다. 자존심 그만 부려라. 한국이 이번에 다시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일본은 항상 악화 상태라 뭐라 하기도 민망하구나. 여기는 20대도 사라져가는데 한국의 학생들은 아직 멀쩡하잖아. 일본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긴급사태를 아베가 해제한 것은 좋은데 그 전과 달라진 게 뭔지 모르겠다. 왜 긴급사태를 한 거야? 아베만 믿다가 이제 안 되겠다고 느낀다. 해외로 나가고 싶어도 막아버리니 힘든 상황이다. 난 그래도 한국은 못 믿겠다. 여기서 최대한 버텨볼 생각이다. 일본인들의 다양한 반응이었습니다. 아직도 한국에 대해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점점 스스로를 내려놓고 현실을 바라보는 일본인들도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한국을 향한 부정적인 평가들은 앞으로도 이태원 확산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지난 3월 이후 상대적으로 돋보였던 한국의 질병 대응으로 위축되었던 일본과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내부 결속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사태의 심각성을 극복하기 위해 각 국가가 도와가며 현재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데 아직도 한국 주변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을 안 좋게 보는 모습이 씁쓸합니다. 이럴수록 한국은 더욱 선진적인 모습으로 한 걸음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